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에 나선 중국의 관세를 1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도 다시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여파로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로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범보수 진영 잠룡들의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은 관세를 더 올리고 나머지 국가는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25% 관세가 적용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10% 기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나라를 완전히 분리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관세에 보복 대응한 중국에는 더 큰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며 1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매긴 104% 관세율에서 21%를 추가로 더 붙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기본 관세인 10%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이상 국가들은 미국 정부와 접촉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제 오후 1시부터 발효된 25% 관세 대신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교섭본부장 어제부터 대화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통상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어제 한국과 유럽연합, 에콰도르, 멕시코 측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할 의지를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잠시 후에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관세 유예 조치가 주가 급락 때문이 아니라 협상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따른 진행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Do not retaliate and you will be rewarded. So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o wants to come and negotiate, we are willing to hear you. We're going to go down to a 10% baseline tariff for them.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들이 관세에 겁을 좀 먹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잘 풀리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큰 그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상호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즉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사실 상호관세 10%도 가볍지 않은 세율이긴 하지만 워낙 무거운 상호관세 세율이 부과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6에서 8% 올랐는데 변동폭이 정말 극심합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7에서 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에서 11% 상승하며 4만선을 회복했습니다. 한때는 12%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약 3대1 비율로 앞서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상호 관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상호 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BMO 프라이빗 웰스는 이 관세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주식을 즉각 매수하려는 대기자들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경제 분석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he marketplace certainly is high right now. It's important for investors to remember that this is an event that is a man-made crisis. Ostensibly, it could be a man-made correction of some sort.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에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되고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약화된다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유사시에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재보복에 나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맞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식 보복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전방위 압박에 더해 미국의 불만을 지닌 주변국을 끌어안아 우군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8달도 더 남았지만 벌써 바쁜 이곳, 중국 저장성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공장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팔리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의 90% 가까이는 이렇게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100% 넘는 관세가 부과돼도 주문이 그만큼 들어올지는 의문입니다. 我们肯定要慎重考虑的，因为我们也担心这个订单接下来了之后，因为这个美国的这个局势不稳定，会导致这个退单的这些问题。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면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稳中向好、长期向好的基本面并没有改变，中国外贸也有信心、有底气面对各种风险挑战。 다만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추가 관세를 84%로 높이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새로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는 전 세계 무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모한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 주변국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신뢰를 강화한다는 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WTO 기본 규정에 어긋난다는 평가까지 곁들이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후 미국과의 밀월 관계가 무색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첫 보복 관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협상에 대비해 보복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EU가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해 2차례 연기한 보복 관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EU는 회원국 표결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10%에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첫 대응 조치입니다. 애초 집행위가 공개한 초안의 규모는 260억 유로였지만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복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두와 담배, 오토바이, 가전, 목재 등 공화당 텃밭의 주력 수출품과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들을 겨냥했습니다. There is a real sense of trying to target and to harm those states which bring the greatest support to Trump in the hope that actually these states start to complain with Trump and lead to a softening of the tariffs against the EU. 다만 대규모 역풍이 우려되는 미국산 버번 위스키는 제외했습니다. EU산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고 세계 경제에 해롭다며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이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관세 부과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조치를 15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과 12월 등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를 앞두고 마감된 유럽 주요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며 3,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U는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와 상호 관세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미국이 협상에 호응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에서 물러나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잠룡으로 거론돼 온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지난 3년 동안 이끌어온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임 기간 일하는 국회,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회고하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라는 틀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의 윤호중, 총괄 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박수현, 한병도 의원도 합류가 전망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열린 캠프보다 구성을 단순화하고 계파도 안배하며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민주당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선전에 임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 출장길에 오르며 경제 대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의 뿌리를 부각했고 그동안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어 온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며 측근들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의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예비 경선 기준인 7명 후보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라며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맞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선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망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는 데엔 자신이 제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거짓과 감은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 일성에서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며 이의제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정권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자신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며 완승을 자신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이 바로 이재명에 맞설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의 시대적 명령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는 13일 등판을 예고하면서 이로써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보수 잠룡들이 두 자릿수를 넘길 거로 예상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이번 대선 구원투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다만 잇따른 출마 러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는 건 그만큼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대항마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방증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포 포럼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 초 제안했던 대선 개헌 동시투표 주장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우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건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의 개헌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권력 분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안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내세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속한 개헌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지는 대선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걸 경계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거냐고 쏘아붙이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항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저항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개정 시기를 문제 삼고 있을 뿐 기본적으론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당 대선 후보로 나선 뒤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공약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후보가 된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헌의 일정들, 개헌의 로드맵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공약화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87년 체제를 끝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양당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해밀턴 호텔 운영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천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거의 5개월 만입니다. 명 씨는 교도소 안에서 차를 탄 채 그대로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기한이 6월 2일인데 그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전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증거인멸 금지도 의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45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보다 1조 4천억 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환불하는 행위를 적발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수 가운데 주식 가치 증가율 1위는 김승현 한화 회장이고 주식 재산 증가액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수가 0.4% 줄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해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에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긴급 현안 질의까지 열고 이 문제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파면으로 걸위 상태여서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민주당은 또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캐물었고 이 처장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 서류를 낸 게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이 조기 대선 전국 초반 주도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공직자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료했고 삼청동에서는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후속 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밖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이나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문 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8인 체제 선고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정한 행위로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게 아닌 만큼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 기준의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포천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조심스럽게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방대원들은 문 앞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내부 환기를 시도합니다.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버린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셨는지. 학생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새빨간 불이 붙은 건물에서 시꺼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난리 났다 난리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공예품이나 공구 등을 보관한 창고 3개동이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서 포천시는 주변 시민들은 대피하고 일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는 굴착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마포대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여행객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행사와 계약한 운전자가 운송비를 받기로 하고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승객을 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여행사가 지난 2023년부터 9개월에 걸쳐 외국인 여행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 운송해주고 한 건당 약 6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행사 관계자와 운전자 등 63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제 박 씨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도난 시기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미얀마 강진 사망자가 3,600명, 부상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거리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가거나 무너지고 기우뚱 기운 건물들까지. 미얀마 만달레이 시내에선 몇 걸음 가지 않아도 지진의 상흔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건물들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차도를 가로막아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봉사단체도 나서 자발적으로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ခမ်းန်းလို့တော့မရဘူးဘာလို့မရဘူးလဲဆိုတော့ကျွန်တော်တို့မှာလည်းတိတ်ပစ္စည်းစက်ပစ္စည်းပိုင်းဆိုင်မရှိဘူးလေအဲ့တော့ကြာခြင်းလဲကြာမယ်တစ်လကြာခြင်းလဲကြာမယ်နှစ်လကြာခြင်းလဲကြာမယ်ဟုတ်လားနှစ်နဲ့ချီကြာခြင်းလဲကြာမယ် 강진 속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길거리에 얇은 담요를 깔고 지냅니다. 차가 바로 옆을 스쳐가는 도로에서 끼니를 때우는 데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이 사라졌거나 남아있어도 무너질까 두려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전신주 주변에선 대형 고무줄 놀이라도 하듯 바닥에 뒤엉킨 전선 위를 위험천만하게 넘어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또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겨 주민들은 태양광 충전기에 연결한 작은 선풍기에 의존해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피해 복구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한창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낮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이동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온통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결국 복구 작업은 대형 시설이나 유적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골목골목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ရှေးမလာတာဒီမီးကလည်းပြတ်သွားတာလေအဲ့ဒါပါ 집 앞 노숙도 어려운 이들은 도시 곳곳에 형성된 수백 미터 길이 천막 난민촌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구호 물자를 받으러 긴 줄을 서야 하는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가 안전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임시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용 규모는 1,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팔레스타인 측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북동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각 8일 오후 5시 반쯤 버지니아 올드 그리니치 서클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산불 예방 진화대의 고령화입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데다 계약직이라는 여건 속에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형 산불 경고 시리즈 5번째, 오늘은 오랫동안 지적됐던 진화대의 구조적 한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로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5명. 이 중 3명이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1,143명. 이 가운데 94.6%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봄, 가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사전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의 70%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는 셈인데 근무 기간이 불안정하고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수준인 82,240원인 것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봄철 계약하고 가을철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오시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과 2023년 예천 산사태를 계기로 더욱 불거졌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산불 예방진화대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찰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중 운영체제와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하고 인력을 연중 고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균 연령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온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산불 특수진화대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교육 부족과 임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413명 규모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데다 산불 발생이 많다 해도 추가 지급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는 초대형 산불의 위협. 더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제정을 넘어 탄탄한 교육 체계와 근무 여건을 갖추는 등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북과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완료돼 재난 상황이 해소됐고 최근 강수 등으로 위험 요소가 줄어들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설치된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도 함께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근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10도로 출근길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이 되면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강원도와 제주도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 한때는 영남 곳곳에도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 하늘은 개겠지만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0도고요. 대구는 1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19도, 부산도 19도, 대구는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이때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